여기 31번에 각거리 엑스토를 공유하고 있다. 거기 31번 사례는 여러분 실제 21회 때 그 기출문제를 지금 그대로 수록을 해놨는데, 그 31번 문제는 5분을 지분권자 어른 가부동의 지분을 병역에 처분하면, 이거는 지분 처분이에요. 지분 잘 읽어야 되고, 그래서 1번에 틀려있고 지분 처분은 잘 인정이 되니까. 2번의 경우에 갑이 의료 동의 없이 엑스토지 전부를 병역에 매도한 경우 매매계약은 유예하다. 2번은 맞죠? 이 공유물에 대한 처분 행위는 공유자 전원으로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공유 부동산을 갑이란 놈이 다른 공유자 의료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매매하더라도 매매는 처분행위 아니에요. 채권행위로서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매매는 유효조 569조에서 따라 다른 공유자의 지분 후 비율을 범위내서는 569조가 적용. 요 매매는 유효가 되니까 요거 구별 잘 하시라고 했죠. 따라 2번은 맞고, 3번의 경우에 병이 엑스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 갑은 의료 지분에 관해서 특별한 사유만 손해배상 청구할 때 당연히 틀렸고, 손해배상은 자기의 지분 후 비율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3번 지문은 틀렸고, 4번은 2분의 1 지분권자 갑이 의료 동의 없이 엑스토지의 건물을 축조했다. 여기 맨 땅 위에다 건물을 축조하는 것은 관리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공유물에 대한 처분 변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의료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면 어른 갑에게 건물 전부 철거를 당연히 할 수 있고, 의료 입장에서는 이것도 보존행위 일종에 해당이 되니까. 따라서 4번은 당연히 틀렸고, 5번은 3분의 2 지분권자 갑, 가반수 지분권자다 그 이야기죠. 의료 동의 없이 엑스토지 전부를 병역에 사용한 경우 어른 병역에 엑스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틀렸고, 아까 앞에서 계속 나왔다시피 가반수 지분권자 공유물 관리권을 터잡아서 사용 수요를 허락받은 자니까 점유 배제 청구 병한테는 못 한다는 거죠. 따라서 2번만 맞고, 32번은 공유 대유관계라는 설명으로 옳게 묶인 것은 기억, 공유 부동산이 또 제3자 명의로 5년 무효 등기가 경유했다. 공유자는 지분권에게서 제3자도 등기 전문 맛을 구했다. 결론은 맞죠? 등기 전문 맛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데 결론은 일단 보려놓고, 니은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조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공유자가, 이거는 맞게 됐잖아, 자기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을 넣어서는 이를 행사했다. 니은번은 맞고, 디귿번은 지분에 대한 청구와 달리 공유관계에 대한 청구는 아까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 둘이 공동 소유한다. 그러니 어떻게 달라? 이런 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권리행사해야 되니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소송 제기할 때도 전원이 소송에 참가해야 된다. 필요 공동사. 디귿번은 맞고, 1번은 공유자 중 1인이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일부 지분에 관해서 재판을 청구한 경우, 지금 갑이 지분 3분의 2, 의리 지분 3분의 1, 이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제3자 A가 마치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이 공유 토지를 점유를 해서 얘가 시효취득을 하고자 한다. 이런 소설인데, 그럼 얘가 시효취득 못하도록 하려면은 얘네들한테 뭐 해야 돼요? 권리 행사해야 되겠죠? 취득시효를 중단을 시켜야 되니까. 그럼 얘가 취득시효 뭐 하니까? 근데 이제 공유자주는 갑이 자기 지분권에 터잡아서, 내가 지분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 지분권에 터잡아서 얘한테 권리 행사를 했다. 그러면 권리 행사라는 갑의 지분 3분의 2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중단. 따라서 갑의 지분 3분의 2에 대해서 얘가 시효취득 못해요. 문제는 얘가 지금 자기 지분권에서 권리 행사를 해서 취득시효가 중단이 되면 이 중단 효력은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을 미치는가? 이걸 묻었는데, 효력을 미치면 의료 지분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중단. 얘는 일체 시효취득 못하겠죠? 이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른 공유자는 효력을 미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효력을 미칠 수가 없으니까 20년이 지나면은 A는 갑의 지분 3분의 1에 대해서 시효취득 못하지만 의료 지분 3분의 1에서 시효취득해요. 그럼 이제 공유자가 바뀌게 돼. 종류의 공유자 갑하고 A하고 두 놈이 이제 공동 소유 공유를 하게 된다 이야기인데, 1번 맞는가 확인해 보세요. 1. 공유자는 얘는이 본인으로서 그 공유물의 일부 지분에서 재판상 청구, 얘가 얘한테만 자기 지분권에게서 권리 행사를 했다. 그러면 시효취득은 이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중단 효력이 생기지 얘한테까지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말이야. 따라서 그로 인한 시효 중단 효력은 다른 공유자 전원에게 생긴다. 틀려있죠? 틀려있잖아. 뒤에
32번 저기 217페이지 펴보세요. 해설 제대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세요. 네 1번 그 277페이지에 있어. 30번 네 1번 공유자 중 1인이 해설해 보면은 일부 지문에 대해서 보존해서 공유물을 일부 지문에서 재판상 청구를 했으면 권리행사했다 그 말이야. 중단 효력은 누구한테만 미친다? 그 공유자와 그 청구한 소송물 여기 지분 3번이 여기에 대해서만 중단 효력이 생기고 다른 공유자 효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해설은 제대로 돼 있죠? 해설은 제대로 돼 있잖아. 답은 잘못되어 있고. 32번에 네 1번은 틀려 있고. 일단 틀려 있어요. 다시 기억본 보세요. 다시 기억본 보라고 말이야. 기억본도 틀려 있다고 말이야. 해설은 또 제대로 돼 있어. 기억본에서는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써놨지 한 줄. 기억본 판례는 결론은 맞지만 등기 전 말소를 청구한다는 거는 근거가 잘못됐단 말이야. 판례는 자기의 공유 지분권에 의해서 등기 전문 말소는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하더라요. 근데 뭐 때문에 전부를 맞춘다는 거? 보존행위니까. 그래서 기억본은 틀렸단 말이야. 지분권에 의해서 등기 전부 맞춘 안 된다니까. 뭐 때문에 전부 맞춘 건데? 보존행위니까. 해설은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제대로 해놨죠. 해설은 기억분이 니을분이 제대로 해놨는데 답은 엉터로 들어가 있어. 기억 니을 2개 틀렸네요. 답 5번 아니라고. 니은 디귿번만 맞아. 니은 디귿번만. 해설은 제대로 되어 있지만. 그 다음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1. 맞고 기간 반드시 외워야 돼요. 2.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은 지분의 교환이나 매매를 말해요. 그러니까 매매나 교환처럼 내가 취득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다른 공유자에게 매매나 교환처럼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네요. 딱 2번은 맞고. 동일한 이유에서 지문에는 지금 안 들어갔다는 문제를 쭉 훑어보니까 공유물 분할 효과는 따라서 소급효과 인정이 안 돼요. 매매나 교환처럼. 그 대신 아주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네요.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는 상속 개시 시로 분할 효과가 소급이 돼요. 외적으로. 거기까지 2번 지문 보면서 정리 잘하세요.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은 지분의 교환이나 매매를 말하고 그 예 하나하나 들어오면 또 10분 날아가니까 문제 못 푸니까 지금은 그럴 시간 아니고, 매매나 교환을 말하니까 매매나 교환처럼 첫째, 내가 취득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무슨 책임 묻는다? 담보 책임. 그건 2번 지문에 들어가 있죠. 또 시험에서 묻는 게 하나 있다고 말이야. 매매나 교환처럼 분할의 효과는 소급효과 인정이 안 된다. 그러나 이거는 예외가 있다고 말이야.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소유 공유관계가 성립되잖아. 그러니까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는 상속의 특성상 분할 효과가 상속 개시시로 소급이 돼야 되겠죠. 거기까지 정리 반드시 하라는 거야. 그 다음 3번 지문 맞는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세요. 거기 33번 3번 지문 아까 앞에서 2번이나 나왔어. 공유자 채무를 담보해서 그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해당 공유자가 저당 채무자이므로 특별한 합의가 없는 그 공유자가 취득한 분할물에 집중된다. 맞나요? 틀려있죠? 헤매지 말고 아까 앞에 2번이나 가르쳐줬잖아요. 3번 틀려있잖아.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부분에도 저당권을 미치니까 틀려있잖아요. 3번은. 4. 현물로 원래 재판상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인데 현물로 분할을 섞거나 분할로서 그 가액이 현재 감손될 염려 따른 경매 처분에서 대금 분할할 수도 있죠. 4번은 맞고. 5번 맞는 거 확인하세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야. 등기 필요 없죠? 틀려있죠? 밑에 답 확인하세요. 틀려있죠? 답이 2개 틀려있어. 3번하고 5번이. 그 다음 합의와 관련해서 합의는 이제 지분 처분의 자격 인정이 안 된다, 분할적 인정이 안 되는 점에서 공유하고 차이가 있다 염두에 두고 1. 맞고 2. 합의 공유 말고 합의는 지분 처분도 자유롭게 못해요. 전원을 통해서 2번은 맞는 거예요. 합의니까. 물론 합의 경우도 합의물에 대한 처분 변경도 전원 동의에 있어야 돼요. 보존행위는 단독을 하고 그거는 이제 공유하고 똑같고 다 하는 이야기지만 3. 합의물을 처분 변경 또는 보존하면 전원 동의했을 것. 틀려있죠.
처분 변경은 전호동의에서 해야 됩니다.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하니까. 조합체가 존속하는 분할 청구 뭐한다. 그 다음에 5번 판례가 합의에서 제일 중요한 판례고, 합의자 중 1인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그자의 지분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가. 그러면 큰일 나죠. 그 죽은 사람 자식놈하고 죽은 사람을 친구하고 동업하는 셈이 되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상속인에게 지분이 생기되는 게 아니고, 잔존 합의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잔존 합의자 합의로 기속이 되고, 잔존 합의자 1인일 때는 단독 소유로 기속이 돼요. 따라서 5번 질문, 상속인은 합의자로서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맞죠? 그 다음에 35번이니까 총유 경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총유물에 관한 사원 후 권리의무는 사원 후 지위를 취득하면서 사용 수익권 취득하고, 사원 후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동시에 총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도 소멸이 되고, 기억부는 당연히 맞고, 니인부는 총유물에 대한 관리 처분도 마찬가지예요. 관리 처분 행위는 규약 등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한다. 니인번도 그대로 맞고, 3번의 경우는 문중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에요. 종중은 총유재산에 관한, 그래서 재산 소유는 총유고, 총유재산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에서 전체 종은 과반수상의 결의를 거쳐야 된다. 디귿번은 틀렸는데, 이 경우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문중이 문중 자신의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구성원인 전원이, 문중은 전원이 당사자가 돼서 필요적 공동소송 형태로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뒤에 넘겨서 36번 문제 잠깐 봐보세요. 거기 4번 질문 보세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판례가 변경이 돼서 연결된 판례, 이게 4번이. 총유에서는 번호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여튼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방금 사단 자신의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서 하거나, 사단 자신의 명의로, 또는 구성원 전원의 명의로 필요적 공동소송 형태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4번, 369, 4번이 아주 중요해요. 사단의 구성원이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 하거나 사원총회 결의를 천반부 그저 하더라도 소송 제기 못해 당사자 될 수 없네요. 그 연결된 거 369, 4번으로. 따라서 35번의 디귿번은 틀려있고 36번의 4번은 맞고, 그 다음에 1번의 경우에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비법인 사단 줄여서, 비법인 사단이 정관의 다른 정함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산을 처분한, 여기까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산을 처분하면 관리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 거쳐야 돼요. 없이 했으니까 처분행위는 뭐가 돼버려요? 무효가 돼요. 무효가. 처분행위에서 자기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 요건 흥결로 부적법하다. 자기 명의로 소송 제기 못해요. 따라서 1번 지문은 맞고 디귿번은 틀렸고, 그래서 36번에 합의 총회에서 1번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거지. 물론 1번 판례는 우리 시험에도 나온 판례예요. 지금부터 한 10여 년, 한 7, 8년 전인가 나왔을 거예요. 지금 주택건설 촉진법은 폐지가 됐어요. 여러분이 공법 시간에 주택건설 촉진법을 배우지 않을 건데 대신 주택법을 배워요. 주택건설 촉진법이 폐지가 되고 주택법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대치법이 된 거라고. 근데 옛날에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설립된 재건축 조합, 요 재건축 조합이 글자 그대로 조합이냐 아니면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냐, 요게 이제 엄청나게 분쟁이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시험에도 출제가 됐는데 우리 판례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봤다고 말이에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재산 소유 관계는 따라서 뭐에 해당한다? 총유에. 그래서 이제 맞는 판례인데, 일단 판례 하면은 옛날 주택건설 촉진법 설립된 재건축 조합은 그런 이제 하나만 묻는다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요 재건축 조합 설립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옮겨갔죠. 그래서 정비사업조합이라고 부르죠. 그잖아요. 공부 시간에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비사업조합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존재할 수 있다, 아니면 반드시 법인으로 존속해야 된다. 반드시 법인으로 설립돼야죠. 권리 능력 사단으로 안 되는 거라고. 반드시 법인으로 설립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판례는 옛날 주택건설 조합 설립된 재건축 조합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재건축 조합이 무슨 법으로 옮겨가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명칭도 뭐로 바뀌어 있어요? 정비사업 조합이라고 해. 요거는 반드시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규상에.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이야.
기억 1번 팔라고 틀려요. 그러니까 공법을 좀 공부했으면 그 말 알아듣는데 뭐 민법도 잘 모르는데 뭐 공법이 얼마나 하셨겠어요? 뭐 그러려니 해야죠. 그 다음 2번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아까 서도 시작인 것처럼 공유나 합유는 구성원들에게 지분권이 있으니까 보증인은 각자가 단독으로 해요. 근데 권리능력없는 사단이 재산을 소유하는 총유 경우는 구성원인 사원들에게 지분권이 인정이 안 돼요. 따라 총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도 사원 각자가 단독으로 못해요. 이것도 사원청이 결의를 거쳐서 해야 돼요. 총유물을 관리처분이나 마찬가지로.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2번을. 그 다음 3번이 틀렸는데 교회는 이제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는데 하나의 교회가 노선 차이도 눌러서 분열이 생겨서 이렇게 그래서 갑교회, 을교회 두 교회로 분열이 생겨서 이때 교회 재산은 누구 소유냐? 교회 재산은 옛날 판례요. 이것도 판례가 바뀌었으니까 옛날 판례는 분열 당시 쪼개질 당시를 말해 분열 당시 교인들 전원 후 공동소유 총유에 속한다. 이게 옛날 판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쪼개지게 되면 갑이든 요거 잔류파라 치고 요거 탈퇴파라 치고 잔류파든 탈퇴파든 전원 후 공동소유 총유에 속한다.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이게 옛날 판례였어. 이 말 알아듣겠나요? 근데 이 판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왜 비판을 했냐 그러면 옛날에 이제 교회 재산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찢어져도 재산이 별로 없었다고 말이야. 소송 붙을 일이 없었어. 요즘에 교회가 웬만한 중소기업 능가일정도 재산이 많죠. 대기업 수준의 교회도 있어. 내가 뭐 누구라고 이야기는 않겠지만 거기 대표자는 요즘에 감옥 가냐마냐하고 재판 받고 앉았고 11조 열심히 내면은 하느님이 좀 도와주시긴 하는가요? 물론 믿음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은 편해요. 내가 11조를 내면 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나보다 조금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도 쓰겠지 또는 불이웃도 도와주겠지 내 대신 마음이 편하죠. 근데 그렇게 해야 돼 교회에서는. 근데 그게 여드로 세니까 목사님께서 벤츠 600 모시는데 또 기름값으로 쓴다든가 장로님께서 또 BMW를 모시는데 기름값 쓴다 이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는 나는 잘못 없는 거예요. 11조 10%, 내 본거 10%를 내는데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고 말이야. 이 사람은 저렇게 잘한 사람이고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여하튼간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쟁이 마이너스가 찢어지면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우리 법원에서 이 교회 재산을 분기에 간섭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야. 만약에 법원에서 소송이 붙었는데 잔류파 니네들만의 공동소유다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또 대모할 것이고 탈퇴파들이 우리는 뭐야 그러고 만약 탈퇴파 니네들 전원의 공동소유다 그러면 잔류파대로 대모하고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이렇게 나와버려서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탈퇴받은 잔류받은 전원의 공동소유다 이렇게 했다고 말이야. 그리고 이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안 돼요. 그래야지 안 돼.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분쟁이 생겼을 때 당사자들끼리 협의해서 분쟁이 종식이 안 되니까 최후수단으로 법원 힘을 빌려서 분쟁을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결은 전국적인 분쟁 해결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요거는 분쟁의 전국적인 해결 수단이 안 돼요. 니네 전원으로 공동소유니까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 이야기야. 그냥 법원이 나쁜 새끼들이다 그 이야기고. 왜? 와서 대모가 시뻘건 십자가 들고 법원 앞에서 흔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법관 재판장 밤에 잠 오겠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놓다 재쁜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많이 했어요. 둘 중에 하나한테 손 들어줘야 돼. 이만 나더니 어차피 노선 저 찢어졌잖아. 그래서 이제 판례가 바뀐 거예요. 원칙이 뭘 것 같아 한번 해보세요. 어? 원래 아까 이런 말이 나왔었잖아. 사원의 자격을 보유하는 한도 내에서 사용 수익권을 갖고 사원의 자격을 상실하면 사용 수익권도 없어지는 거라고. 그 원리가 적용이 돼요. 교인으로서 자격을 보유하는 한도 내에서 교회 재산에서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근데 탈퇴를 하게 되면은 탈퇴하면은 교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잖아. 그러면 상실함과 동시에 교회 재산에서 일체 권리 주장을 못하니까 이 원리가 적용이 돼. 따라서 원칙 누구들만의 공동소유로 보는다. 잔류파, 잔존 교인들 전원 후
공동소유에 속하고 탈퇴파들은 교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교회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 주장을 모한다. 그게 원칙이에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 원칙까지만. 그래서 그 3번이 틀렸다. 3번이 옛날 판례고, 3번 지문에 쓰는 옛날 판례고, 이거는 이제 판례가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되자마자 우리 시험에 10여 년, 2006년도인가 판례가 변경됐어. 10여 년 전에 출제가 된 판례고.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런 거라 좀 알고 다니세요. 알고. 맹목적으로 목사나 그 장로님 떠받들지 마시고, 그 양반들이 제대로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목회자로서 정말로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한 번쯤은 비판도 해야 되고. 그 다음 거기 5번의 경우, 5번 한번 여러분이 한번 눈을 읽고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보세요. 임야에 대한 분묘 설정에는 요 임야가 이제 문중 임야예요. 문중에 속한 임야예요. 분묘 설정에는 처분행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총의 경우 사원총의 결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문중 임야가 있는데 그 임야에다가 다른 사람한테 당신이 우리 문중 땅에다가 분묘 설치도 좋아요, 요거 허락해 주는 사건이라고 말이야. 그럼 이거는 뭐에 해당되냐 그 이야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유물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의 결의 거쳐야 돼요. 여기서는 문중이니까 문중총의 결의 거쳐야 돼요. 따라서 임야에다가 분묘 설치한 행위는 처분행위 일종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원총의 결의, 문중총의 결의 거쳐야 한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37번의 경우는 공유물의 임대는 관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따라서 1번은 틀려있고, 공유자 가반수가 아니고 지분 가반수예요. 1번은 틀렸고, 나머지는 앞에 다 나온 건 맞은 거 집에서 읽어보고, 마지막 38번, 39번은 공유 특수한 형태, 흔히 말하는 구분 소유적 공유에 관한 문제인데, 그 38번, 39번은 요거는 38번 문제는 최근 25회 때 실제 기출문제고, 39번은 그로부터 10년 전 15회 때 실제 기출문제. 토시는 안 틀고 그대로 수록해 놓은 거예요. 구분소적 공유에 관한 25회 때 기출은 최근 거 38번 문제고, 15회 때 기출은 우측 39번 문제고. 먼저 39번이 제일 기초니까 그 사례 파괴 중에 39번부터 봐보세요. 각과는 부동산 이치한 면적 특정해서 구분소를 약정하고, 그 대신에 대외적으로는 등기는 어떻게 했다. 분필절차 거치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대외적으로 이제 공유지분 등기를 한다는 거죠. 매수한 면적 비율에 따라서. 이런 게 흔히 말하는 구분소유적 공유죠. 그러면 이게 뻔한 거죠. 이게. 원래는 이제 이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 이치한 면적 특정, 요거는 갑이, 요거는 을이 각각 매수했고, 그럼 분필지를 거치면 각각 등기하면 문제될 게 없는데, 분필지를 거치는 게 비용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외적으로는 매수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절반씩 매수했으면 내 지분 2분을 공동 소유, 공유지분 등기를 한다 그 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명의신탁이 되는 거죠. 원래는 요것만이 갑소유인데 공유지분 등기를 하다 보니까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효력을 미치니까 지분 2분의 1이 여기 효력을 미치는 부분에서는 갑의 토지에 대해서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요거는 이제 부동산 실명법상으로도 악용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시키고 있죠. 실명법 2조에서. 이걸 이제 우리 판례는 용어도 너무나 잘 붙여놨어. 공유는 공유대 이미 쪼개져 있는 공유다 그래서 구분되어 있다고 말이야. 구분 소유적 공유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대내적으로는 요게 갑소유고 요게 을소유니까 각각 얘 소유고 얘 소유니까 소유자로서 권리행사 다 해요.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공유로 되어 있으니까 공유자로서 이제 권리행사 하게 될 것이고, 그걸 항상 염두 두고. 39번은 아주 쉬우니까 1. 상호 민탁하고 있다. 2. 갑은 자신이 양수한 특정 부분을 내 거니까 배타적으로 사용 수용한다. 3. 제3자병 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제3자에 대해서는 공유자로서 권리행사하니까 제3자에 대해서 그렇죠. 보존형 일정으로서 건물 철거해라 또는 못하라. 불법행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도 다 하고. 따라서 3번의 경우 공유물을 본전 배제 구할 수 있다 맞고, 4번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을 한도로 해서만 4번도 맞고, 5번 요게 맨날 옛날에 물어봤다고요. 요거는 이미 쪼개져 있는 거죠. 따라서 분할 청구하면 안 되잖아요. 쪼개져 있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는 공유 지분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쪼개져 있으니까 명의이다 약정을 요거는 명의이다 약정이 유효니까 해지가 되겠죠. 해지하고 뭐 하는 거야? 요게 내 건데 내 토지에 당리 지분 2분의 1이 흐르고 미치니까 지분 2분을 넘겨달라. 지분권 이전 등기 청구하지 분할 청구하면 또라이다 그 이야기예요. 5번이 틀렸잖아. 이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것이 10년 뒤 25대 기출문제 왼쪽 38번이야. 또 똑같이 각과 다른 타진도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내 거니까. 따라서 지분도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하고 이 갑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한 의료 방해에 대해서 갑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비자 청구했다. 내부적으로는 요게 갑 속에 요게 을소니까 요 부분에서 얘가 방해하고 요 부분에서 얘가 방해하면 각각 소유권에서 방해비자 청구할 때 맞고 3. 의료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한 제3자 병역 방해에 대해서 갑은 병역에 공유물을 보내서 방해비자 청구할 수 있다. 3번은 틀렸고 대외적으로는 뭐로 되어 있으니까 공유로 되어 있으니까 공유져서 권리행사 다 하고 그래서 보존형 일정으로서 얘도 방해비자 청구 다 하니까 3번은 틀렸고 4번의 경우는 정의 경매를 통해서 의료 지분을 취득한 경우 구분소적 공유관계가 그대로 승계가 되는가 요게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하나 따져봐야 돼. 뭘 따져야 되냐 그러면 경매 붙였을 때 집행법원에서 최저 매각 감정평가한 다음에 최저 매각가격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정하는가가 여기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세요. 집행법원에서 지금 가부지분 2분의 1이 이제 경매에 나온 거예요. 요걸 A가 이제 낙찰 받았다. 그랬을 때 원래 두 놈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잖아. 그럼 이 가부지분을 이해받는 얘가 얘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생기든가 그 얘기인데 만약에 집행법원에서 이렇게 했다면 요 지분이 요 특정 부분을 표상하는 지분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도 요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죠. 감정평가하고 요걸 토대로 해서 최저 매각가격을 정했다라고 가정하면 다시 집행법원에서 2분을 경매 붙일 때 요 특정 부분을 감정평가하고 특정 부분만을 그 다음에 요걸 토대로 해서 최저 매각가격을 정했다면 얘는 전체로서 지분 2분을 취득한 거 요걸 취득한 거예요. 특정 부분 요걸 취득한 거죠. 그러면 구분소득 공유가 승계되는 거예요. 그 반대라면 구분소득 공유가 승계가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그래서 4번 지문은 당연히 승계되는 건 아니다. 맞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5번의 경우는 요즘 시험에서 직업들은 물어보는 8년대 내가 원리를 가르쳐 줬어요. 요것만 껴주면 되죠. 법정이사건 관련해서 법정이사건은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였다가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요. 처음부터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에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요것만 확인을 하면 예컨대 갑이 베타적 소유는 요 특정 부분에다가 갑이 건물을 지었다. 그럼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였죠. 그러다가 어떤 사정에서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이사건 인정이 되지만 갑이 베타적으로 점유하는 특정 부분에다가 다른 구분 공유자 얘가 건물 지었다. 그러면 토지 얘과 건물 얘과 처음부터 소유자가 다르죠. 이 경우는 법정이사건 성립될 일이 없으니까 그 원리만 확인해봐라. 이거는 공짜예요. 이제는 하도 물어보니까 갑이 자신의 특정 군 부분에 Y 건물을 실제로 소유한 경우 여기까지 벌써 답 나오죠. 동일한 소유자는 그러면 중간 읽을 필요 없어요. 결론만 읽으세요. 법정이사건 취득할 수 있다 맞잖아. 이거 다 읽고 앉았으면 세월이고 시간 낭비고. 그 다음 용역물권 다시 하기요. 진짜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얄매로 올라가지 말고 모르면은 그 옆에 짝한테 좀 물어보고 이런 거 하나는 원리만 껴쳐놓으면 공짜 문제로 주실 수 있는데 그걸 뭐라도 할 때마다 헤매고 앉았으면 이 우찌 되냐 모르게. 이거 다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5번 지문 같은 거는 갑이 여기 지금 지가 건물 졌잖아. 동일한 소유자네. 그 중간 읽지 말아보라. 바쁘니까 뒤에 결론 법정이사건 인정되는 것만 확인해 보면 되니까. 그 다음 용역물권의 경우는 여기다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전세권. 여기다 지상권의 경우는 보통 지상권이 한 번씩 나오는데 여기는 웬만하면 다 맞춰요. 뭐 팔려고 할 것도 말 것도 없으니까. 문제는 이제 그놈의 특수 지상권에서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법정이상권. 법정이상권인데 딱 두 개가 주로 시험에 나오니까 현행법상 법정이상권으로서는 360조 법정이상권하고 그 다음 민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뭐하고 간섭법상 법정 이것만 정리 딱 하면 되고 기타 특수지상권 뭐 구분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은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나와봐야 틀릴 거 없어요. 그런 거는.
그 다음에 지역권은 이제 출제 비중이 가장 낮은데 그래도 저 최근에 돌아서는 갑자기 최근 한 3년 동안은 해년마다 한 번씩 또 내고 있더라. 옛날에는 2000 전후에는 5년마다 안 했어요. 10여 년 전 2년에 한 번씩. 그 최근에는 한 번씩 내는데 요거 내면은 그 출제되는 부분이 딱 정해졌어요. 지역권의 개념이 중요하고 지역권의 성질이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그 다음에 지역권의 아까 잠깐 시오치도 나왔던 시오치 등 문제. 요 범주도 주로 나오니까 한 문제 나오더라도 요것만 정리하면 되고 문제는 이제 전세권인데 요거는 일단은 객체가 재산권 지역권은 토지만 객체되는데 요거는 토지 위에 건물도 객체가 되고 근데 이 건물이 주로 주거용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칙도 두 가지가 있으니 항상 이 염두에 둬야 되고 주택임자 법법을 도입해서 최단기 1년이 84년 낭주주택임자 법을 도입했으니까 그 다음에 법정갱신제도에 요게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전세권은 이게 이제 분류는 우리가 용역물권 하죠. 기간 만료 시까지 나무 부동산 빌려 쓰는 거니까. 근데 전세권의 위에 두 개하고 달리 전세권이 성립되면 반드시 전세금 지급이 있어야 돼요. 끝나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전액을 그대로 반환해야 되고 그 반환 지체세 대비해서 전세권자에게 저당권자처럼 경매권하고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받으면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되니까 담보물권의 특색을 겸하여 가지고 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물론 저 본질은 기간 만료 시까지 나무 부동산 빌려 쓴다는 점에서 용역물권과 용물권으로 분류를 하지만 담보물권 특색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담보물권 특색을 겸하여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판례들이 요즘에 쏟아져 나오니까 정리를 꼭 해야 되고 따라서 이제 옛날에는 전세권이 실무상으로 거의 활용이 안 됐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나와봐야 한 문제 너무나 쉽게 냈어요. 실무에 활용이 안 되니까 분쟁도 안 생기고 판례도 없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전세권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옛날과 달리 실무상으로 엄청 활용이 된다고 그랬죠. 그 이유까지 가르칠 시간 없고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이 전세권이 이제 분쟁이 많이 생기고 그게 판례가 발달되고 있으니까 요게 이제 시험 난이도나 경향이 많이 바뀌었다. 요게 기본 골격이고. 저로 돌아가서 1.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로 약정이 있다. 재산권은 존속権엄청나게 잠김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도 설정이 가능해요. 따라서 재산권자가 지로를 부담하려면 지로 지급에는 약정이 있어야 돼요. 이때 1번 지로 약정이 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은 이상 토지 소유자는 구재산권자 지로 연체 사실을 들어서 재산권 이전보다 재산권의 물권과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돼요. 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죠. 그러면 새로운 재산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죠? 지로에 관한 약정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요걸 내세우는 것이고 2번은 뭐냐 그러면 우리 민법 287조에 보면은 지로는 재산권은 존속権엄청나게 잠기니까 2번이 아니라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지로 지급을 2년 이상 체납하게 되면 재산권 설정자가 재산권 소멸 청구받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법정 재산권의 경우는 당사자가 재산권 설정계약 체결한 적이 없죠. 그러면 지로는 어떻게 정해져요? 일단은 당사자가 순서를 정확히 해야 돼. 이거 상상이서로 많이 물어봐. 이론 시간 할 때도 내가 이걸 몇 번이나 줄이시켰어요. 여기 306조 법정재산권하고 간섭법상의 법정재산권 이에 관한 판례는 어떤 경우에 법정에서 성립이 되고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 요거는 3, 40개 판례를 쫓겨고 시험장 가요. 그런데 의외로 쉬운 게 다 틀리더라고 말이야. 그게 지로 문제하고 존속기간 문제예요. 여기 의외로 많이 물어보는데 틀린 사람 부지기수라고 말이야. 왜 지상권 설정이 체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로는 어떻게 되고 존속기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법정지상권은 보통지상권 달리 보통지상권은 무상도 가능해요. 근데 법정지상권은 반드시 지로 지급해야 돼요. 유상해야 돼. 그 이유도 가르쳐줬고. 그래서 지로는 어떻게 정해지니까 정확히 여러분 지금 다 틀렸어. 법은 아니야. 순서대로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고 순서가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해서 법원이 정한다가 말이야. 이렇게 되돌아왔어요. 그런데 2번 판례는 뭐냐? 지금 당사자의 지로에 관한 협의도 없었고 법원에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이야. 그런데 재산권자가 지로 지급을 2년간 체납했다. 그러면 소멸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걸 묻는 건데 청구할 수 없어요. 왜냐? 당연히 재산권자는 뭐라고 항변해요? 지로가 얼마인지 알아야지 내가 줄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 지로가 정해진 바가 없잖아요. 그래 이런 경우는 2년 이상 체납하더라도 재산권 설정이나 소멸 청구 못해요. 그에 관한 판례가 2번 맞죠? 3번은
지상권의 경우는 물건이기 때문에 전세권도 마찬가지고 경제적 지위가 빌려주는 사람하고 어느 거 대등해요. 따라서 전세권도 마찬가지고 지상권도 마찬가지고 목적물에 대한 수선 의무는 빌려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세권자나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필요비 상환 청구는 못해요. 그럼 문제는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전세권자든 지상권자든. 따라서 3번 질문, 유익비 상환 청구 다 맞는데 요거는 민법에는 규정이 없고 학설에 의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인정이 돼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 규정은 없잖아, 지상권은. 해석상 학설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4번인 거,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 경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순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3년 이상이다. 다 외우셔야 돼. 지상권은 존속기간을 가급적이면 장기로 하자는 것이 이제 법의 취지인데 그 존속기간이 의외로 시험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게을러서 틀리는 거예요. 반드시 집에 가서 확인하고 그것까지 선생이 다 해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 몫이란 말이에요. 4번은 당연히 맞고 5번 요게 문제인데 지금 최단 존속기간은 30년, 15년, 5년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경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는 30년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 최단 존속기간보다 존속기간을 더 단축할 수는 원칙 없죠. 요게 이제 280조 1항이야. 최단 존속기간보다 존속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못질이 돼 있어요. 근데 최단 존속기간보다 존속기간을 더 단축해서는 안 된다. 208조 1항은 어떨 때 적용되는 거냐? 보세요.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을이 토지를 빌려서 여기에 건물을 신축을 한다. 신축하는 거요. 근데 이게 경관 건물이다. 그러면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내구 수명이 길다. 경관 건물은 따라서 최소한 30년 이상으로 하라. 이런 스토리요. 그러면 거꾸로 이게 신축한 건물이 아니고 기존의 건물인 경우 이런 경우는 내구 수명이 좀 지났지 않냐고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런 경우는 굳이 최단 존속기간을 고수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거 묻는 판례가 5번 판례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민법 280조 소정의 최단 존속기간의 규정, 최단 존속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기존 건물의 상을 목전 지상권으로 적용된다. 이게 잘못됐어요. 이 규정은 어떨 때 적용되는 거예요? 지상권자가 자기 소유 건물을 신축하거나 수목을 뭐하는 경우, 식재해서 수목을 식재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기존의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이미 내구 수명이 좀 지났기 때문에 최단 존속기간보다 존속기간을 더 단축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5번은 틀렸고 2번의 경우에 지로연체로 지상권 설정을 그만 읽고 여기 이제 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 을이 지상권자 여기에 건물 지었다.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지상물이 현존했더라. 그러면 1차적으로 요거 철거지 않도록서 계약갱신 청구하고 얘가 거절하면 2차적으로 매수 청구하죠. 요게 이제 갱신 청구 및 지상권자 지상 매초권인데 요거는 토지 임차인에게도 토지세는 안 틀리고 똑같은 갱신 청구 매수 조건 인정이 되죠. 시험은 토지 임차인이 갖는 갱신 청구 매수 조건 집중 시험에 나오고 지상권은 어쩌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갱신 청구 매수 청구하려면은 전제 조건 존속기간 그렇죠.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을 소멸한 경우 안에서 갱신 청구 매수 청구하는 거예요. 얘가 지로집을 연체해서 얘가 소멸 청구할 때는 갱신 청구 매수 청구 못해요. 임대차가 똑같아요. 따라서 2번 질문 어디가 빠졌냐? 1번 질문 지로연체 소멸 청구 당하자 매수 조건 행사할 수 없으니까 1번은 틀렸고 2번 갱신 청구 거절하면 매수 청구한다. 2번 법조문 그대로 맞고 3번 잘 외우세요. 2년이요. 지상권 소멸 청구 사유에 해당이 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수선 의무 없어요. 따라서 지상권자 토지상을 방해서나 소극적인 인용 의무가 있고 5번의 경우에 지상권을 포기했다. 그러면 포기는 법률행 일종이에요. 단독행위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이니까 뭐 해야 된다? 말소 등기해야지 지상권을 소멸한다. 186조다. 5번 질문 3번의 경우에 갑은 을소유 토지에 경관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등을 하기도 한다. 을이 소유자예요. 갑이 지상권자예요. 이런 것도 본 시험에 보면 아주 간단한 건데 평소에 훈련을 꼭 하셔야 돼. 갑이 누구, 을이 누군가 확인하는 습관을. 보통 우리가 칠판 예를 들 때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지상권 이렇게 예를 들어주잖아요. 제가 예를 들 때는 물 흐르듯이. 근데 1번에 순서 바꿔놨잖아. 을이 소유자여 갑이 지상권자.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걸 확인하는 습관을 꼭 들이려고 말이에요. 본 시험장에서도.
그러면 이제 뭐 사례 같지도 않은 사례니까. 각과 어려 법률과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1. 가부 재산권의 존속기간은 이게 경관 건물이니까 30년 이상. 2번 가부 재산권이 존속기한 말로 소멸하고 지상물 연존하면 갱신 청구, 요거는 글자로 청구권이니까 을 토지 소유자 지상소유자는 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 을이 가부 갱신 청구를 거절하면 지상권자 갑은 지상물 매수권 행사하는데 요거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니까 매수 거절 못한다. 따라서 자동으로 매매가 성립한다. 3번 매수 처분권이 형성권이다. 그거 설명해놨고, 4. 갑이 400만 원 상당의 지료를 연체하면 을은 이행 처구 없이 갑에게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론에서 지상권이 소멸하면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정확히 맞죠? 지금 200만 연 지료가 200만 원을 줘놨기 때문에 400만 원 연체하면 2년 이상 연체했잖아요. 소멸 사유가 되죠. 5번의 경우는 자 요거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저 앞에 물권법 들어오자마자 문제부터 가르쳐줬다시피 채권과 달리 물권은 절대권으로서 양도성이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요. 물권법 문제 첫날 풀 때 내가 이걸 엄청 주식해 줬는데, 물권과 채권은 재산권이다. 재산권은 뭐 할 수 있다? 양도 상속할 수 있다. 이거 갖고 놀아 그랬죠. 이거 의외로 많이 물어보니까. 그러면 여기 재산권은 물권이다. 따라서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된다. 따라서 재산권 설정계약 체라면서 설정자가 재산권자가 절대 재산권 양도하지 말거나 양도금 특약증 맺더라도 요 특약은 무효니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요약인데, 단 전세권은 왜죠? 전세권은 요거는 설정형에서 양도 등을 금지시킬 수 있고, 채권처럼이 그 이유도 가르쳐줬고, 전세권은 채권적 전세로부터 유래가 됐으니까 채권으로서 전제가 남아있다. 요걸 첫날 물권법 막 들어오자마자 가르쳐줬어. 항상 그걸 위험도 두고 문제 풀라고 말이야. 따라서 거기 지금 몇 번인가요? 3번에 5번 질문. 재산권 양도금지 특약 맺더라.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만약 전세권 같으면 그러지, 그거는 유효가 되는 거고. 따라서 특약은 무효니까 갑은 재산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의무를 을에게 부담하면 틀려있죠. 자유롭게 재산권 처분이 가능하니까. 4번인 거 지로지급에 관해서 1. 법정 재산권의 지로가 정해졌다는 증명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자이냐 그만이고 아까 앞에서 가르쳐준 판례요. 소멸 청구할 수 없다. 2번의 경우에 당사자 간의 지로지급을 서면으로 약정했다면 등기부터 제한되는 대상을 아까 1번 문제 1번 지문에서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서면으로 백날 써봐야 과당이고, 지로 약정은 뭐가 돼야 돼요? 등기되셔야지 제3자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따라서 2번은 틀려있고, 3번의 경우는 이 판례는 우리 시험에도 몇 번 나오는 아주 기초 판례인데 내용은 이거예요. 갑의 토지 소유자, 을의 재산권자, 얘가 갑 토지 소유자에게 1년간 지로지급 편압했다. 이 상태에서 토지가 병에게 양도가 됐다. 소유권 넘어갔다. 다시 토지 양순에게 또 1년간 지로 체납했다. 그러면 토탈 2년간 체납했죠. 요때 양순이 소멸 청구하는 거 요거 묻는 거예요. 안 된다 그 이야기고. 누구한테만 2년 체납해야 돼요? 양순에 대해서만. 양수인 요거 묻는 판례예요. 따라서 여기 4번 지문 3번 지문 맞으니까 집에 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 법정이상권 성립한 경우 지력에 대해서는 그만 있고, 아까 그랬던 것처럼 당사자 협의가 안 되면 당사자 청구해서 법원이 정한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이거는 지상권 유사한 물권을 취득해요. 그 지상권은 원래 무상으로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해서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물어본 판례가 5번 판례. 지로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5번 문제는 15회 때 기출문제인데, 실제 기출문제 15회 때 그거를 약간 바꿔놨어요. 실제는 15회 기출문제 똑같은 거야. 근데 뭔만 바꿔놨는데 나쁜 놈이 날짜만 바꿔놨어. 그 위에 날짜만 최근 걸로. 15회 때는 2004년도인데 그걸 연도만 뒤로 좀 늦춰놓은 거예요. 옆에다가 15회 기출을 써놓으면 통태나냐고 말이야. 무슨 문제 만든 것처럼 사기쳐놓고 이게. 실제 기출문제 날짜만 바꿔놨죠. 을은 갑소유 엑스토지에 건물을 소유해서 2006년 10월 10일 재산권을 취득하였고 2008년 10월 10일 토지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변기된다. 여기까지. 자, 갑 원래 토지 소유자요. 을이 지상권자예요. 5번은. 그 다음에 토지가 병에게 넘어갔어요. 현재 소유자는 병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을은 재산권 취득 후 2009년 10월 10일까지 연체하고 여기까지. 그럼 뭐 물어보니 느낌이 오죠. 아까 앞에 나온 판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소유자 병한테는 몇 년간 체납했어요?
1년 체납했잖아. 그렇지. 2008년부터 2009년이니까. 그러면 현재 상태 요 새로운 소유자 병은 A한테 지상권 소멸 청구 뭐 하겠죠? 사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다툼 관련돼. 1. 기억. 치료지급에 관한 특이하게 등기된 경우 병은 2년분 이상 치료 연체를 이유로 의료상의 소멸 청구할 때 일부 기억부는 틀려있죠. 양순에 대해서만 2년간 체납해 두는데 1년밖에 안 되잖아요. 이 사례는. 좀 알아들었나요? 따라 기억부는 틀려있고, 니은번은 의뢰 X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인재반 I 토지 이용관계, 아까 상린권은 나왔다시피 상린관계는 민법 규정에 소유자에서 인정되는 게 아니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에게도 똑같이 인정이 돼요. 니은번 맞잖아요. 디귿 X 토지를 제3자 정의 불법 점유하는 거 지상권자도 지상권이 물건이기 때문에 물권적 조건 세 종류가 똑같이 인정이 돼요. 내가 지상권자다 그러니 토지에 반환해라, 철거하라 다 청구하니까 디귿번 맞고, 지상권도 물권인가 물권적으로 인정이 된다 그 이야기고, 니 1번은 의료 지상권이 무에게 양도된 경우 각구 을사의 치료지급의 특약에 관한 등기가 격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유자 병은 새로운 지상권자, 지상권이 양도됐으니까 무에게 치료지급 주장할 수 있다. 치료지급에 관한 약정은 등기가 돼야지 이런 애한테 대행이 가능해요. 따라서 니 1번은 틀렸고, 맞는 거는 니은드 두 개만 맞고, 위에 묻는 분은 날짜만 바꿔놨지 토지자는 안 틀리고 15회 때 기출문제고, 그 다음에 6번의 경우에 갑소유 나대지 맨땅 근저당을 설정하는 채권자 의리 담보가치가 저감한 것을 막는 걸 주요 목적으로 해서 채권자 의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여기 지금 흔히 말하는 담보지상권이에요. 요즘에 그 담보지상권에 관한 판례가 자주 나오니까 여기서는 지금 의리 갑이 지금 토지 소유자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맨땅 나대지가 되어 있고, 얘가 A한테 돈 1억 원을 빌리고 맨땅 나대지 위에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이렇게 됐겠죠. 근데 목적물 점유자 얘가 하니까 얘가 이 나대지를 제3자에게 빌릴 수도 있고 제3자 여기가 건물 짓고 하다 보면 나중에 돈 안 갚을 때 저당권자가 토지만을 경험하겠죠. 낙찰이 되면 나중에 지어준 건물은 법정에서 성립이 안 되니까 철거 대상이 되지만 철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토지의 낙찰 대금이 떨어진다. 그러면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채권에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방지하자 그 이야기죠. 해서 동시에 저당권 취득한과 동시에 이 나대지에 채권자 앞으로 뭐가 설정이 됐다? 지상권. 요거는 이제 얘가 무슨 건물 짓고 나무 심기해서 지상권 취득한 게 아니고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담보가치가 떨어진 걸 막기 위해서 지상권이 설정이 됐으니까 이런 거를 담보지상권. 우리 시험에서 계속 반복 출제하는 것은 그 기억번 지문 판례죠. 기억. 그게 이제 우리 시험에는 계속 반복 출제되고 기억번이. 니은 득에서는 뭐 나올 일은 거의 없어요. 니은 득에서. 이 경우에 이제 이 갑이 채무자가 돈 1억 원을 변제해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이 됐다. 그러면 저당권은 부종성 때문에 자동 소멸. 그 지상권이 이제 존속기에 남아 있겠지만 요거는 우치됩니까? 요거는 지금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얘가 지상권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됐으니까 돈 받았으면 목표 달성했잖아요. 그럼 기간 남에서도 지상권도 따라서 뭐한다? 소멸. 요거 맨날 물으면 판례가 기억번이고 맞잖아요. 담보지상권에서. 그 다음에 이항이 나왔으니까 니인번의 경우 이 경우에 지상권자는, 근데 이건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얘가 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상권 취득한 것은 아니다. 염두에 두고 사고해야 되니까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 염두 두고. 그래야 니은번, 디귿번 이런 게 해결이 되니까. 니은번은 지상권자는 토지 위에 도로 개설, 옹벽, 축적 등 행위를 한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지상권 자체 침해를 한 임료 상당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맞는데 깜박하면 이게 속게되어 있어요. 무단 점유자한테 왜 손해배상 청구 뭐하냐 이야기인데 이 경우는 얘한테 손해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얘는 원래 이 토지 지상권 설정 받은 게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 그렇지 아니라는 거예요. 토지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시당초부터 무단 점유자로 인해서 얘가 사용 수익권을 침해당한 건 아니죠 사실은. 따라서 임료 상당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대신 이제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담보가치가 감소될 수는 있잖아요. 그럼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할 수 있네요. 이게 무단 점유 담보가치 하락할 수는 있잖아요. 그럼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할 수 있겠지만 저당권의 침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디귿번에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토지에 건물을 축적하면 이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지상권 설정받은 거예요. 그래야 담보가치가 유지가 되니까
따라서 지상권자 1년에한테 건물 건축행위 중재하라 요구할 수 있으니까 디귿번 맞고 다 맞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주로 기억번 판례가 출제돼요. 그 다음 7번이고 지상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편면적 강행 규정.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한 것은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한 것은 약자 보호에서 무효가 되고 강자에게 불리한 것은 유효다 요역인데 두말 것 없어요. 답은 5번이에요. 지상권자 비용상한 조건에 관한 규정은 민법에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규정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편면적 강요냐 무슨 쌍방적 강요냐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은 5번이고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은 요거 하나만요. 거두절미하고 수도권에서 지하철을 개통하면서 국가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서 공중이나 지하의 어떤 층을 격차로 한 지상권 하나 만들어내자 해서 84년도에 민법을 6번째로 개정하면서 우리 민법 최초 도입된 구분지상권이니까 요거는 이제 갑이 토지 소유자다. 그러면 의리한 사람이 지하 20m부터 30m 사이로 먼 관을 묻고 싶다. 그러면 요 층만을 격차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받자. 이런 게 이제 구분지상권이니까 공중이나 지하의 어떤 층을 격차로 해서 이렇게 따라서 보통 지상권과 차이는 딱 결정적으로 하나가 있다는 거죠. 보통 지상권은 수목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무 토지를 빌려 쓰는 권리인데 구분지상권은 공중이나 지하 어떤 층이니까 공중에다 나무 매달아 놓을 수 없고 땅에다가 나무 박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요게 보통지상권하고 차이고 나머지는 보통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된다. 요리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돼요. 맨날 묻는 것이 요거 하나 물어보니까. 따라서 8번의 경우에 구분지상권 행사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 사용권을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밑에다가 이제 가스관을 매설한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구분지상권이 딱 이한테 인정이 됐어요. 그러면 요 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토지 소유자 그대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에다가 한 300톤 이상 나가는 공작물을 딱 설치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스스로 내려서 가스관 터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특약 매질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에 가스관을 매설하니까 이 위에다는 최소한 50톤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약정 매질 수 있다. 그 이야기야. 그 상식적인 이야기고. 2번의 경우 방목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지상 설정할 수 없다. 2번이 핵심이고 그 방목은 빼도 돼요. 그 뭐라고 방목을 넣어놨나 모르겠어. 그 다음에 3번은 토지 소유자가 송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단순히 농지로만 이용하였다면 그 소유권 행사함에 있어서 장애를 받지 않았으므로 토지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 상에는 인유상과 손해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3번은 틀렸는데 여기에 이제 가까운 데서 벌어진 사건인데 마산하고 진영 사이에서 벌어진 그 농지간에서 마산하고 진영 사이에 농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농지 위로 송전선 한국전력에서 고압선이죠. 송전역이 지나가는 거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농민 소유자가 한국전력에서 이제 보상도 안 해주고 내 농지 위로 송전선을 지나가게 하니까 내가 농사짓는데 손해를 많이 봤다. 배상해달라.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이요. 그랬더니 한국전력공사가 뭐라 했냐 그러면은 아니 이 양반이 그냥 농사짓는 땅이지 않냐고. 그러면 소유권 흐르게 공중위까지 미친다 하더라도 여기 고압선이 바로 당신 키 있는 1m, 2m 사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줄기 떨어져 있는데 농사 짓는데 이 부분까지 당신이 사용할 일이 없지 않냐고. 그걸 당신이 뭔 손해 입었냐고. 보상 못 해주겠다고 땡땡이 쓰다가 쾌 박살나버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농지로만 이용했다 이 말이 나온 거야. 한국전력 이걸 주장한 거야. 아니 당신이 그 농사만 졌는데 여기 위에 소유권에 물을 미쳐요. 근데 당신은 요거 쓸 일이 없지 않냐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손해 입었냐. 그 발 빼면 사건이라 그 말이야. 그 법원에서 뒤지게 말해. 이 나쁜 새끼들아 그러고. 미치고 더더욱이 이거는 사안이 또 뭐였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마산과 진영 가는 사이에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지목은 뭐로 돼 있었냐면 전으로 돼 있었어. 지목은. 근데 이 주위가 개발이 돼 가지고 아파트가 엄청 들어서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 도시계획법상으로는 지목은 전으로 돼 있는데 이 농지가 도시계획법상으로는 주위 아파트 들어섰어. 그렇지 일반 주거용지로 돼 있어. 도시계획법상으로. 그러니까 법원에서 뭐라 했고, 야 이 새끼야. 지금은 농사짓지만 봐라. 여기 지금 그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여기 지목은 전으로 돼 있지만
토지개혁구상 일반 주거용지로 됐으니까 이게 언제 이게 바뀌어서 여기 아파트 들을 수도 있다. 그럼 당연히 여기 침해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가 지금 현재 손을 잇고 있다는 거야. 그 손해배상 해줘라 하고 뭐라 해버린 사건인데, 따라서 3번은 틀렸다고 말이야. 이런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아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착하고 법을 모르니까 야 농사만 짓고 살자네. 그러니까 우회로 이제 송전세를 막 지나가게 해요. 그놓고는 보상해달라면 뭐요? 당신은 회장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런 사건이 이게 나쁜 새끼들이 이게. 농민들이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이 짓거리 무죄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4번의 경우는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 공중에. 그 다음에 5번의 경우는 구분지상권자 인접 토지 소유자에서 발생하는 토지상분의 상린관 규정이 똑같이 적용이 돼요. 보통 이상권 다 맞고. 그 다음에 거기 법정기상권에 대한 여기 이제 법정기상권이 문제인데 지금 거두절미하고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366조 법정기상권하고 민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간섭법이 인정되는 간섭법상의 법정기상권하고 일단 기본 스토리는 골격은 똑같아요. 토지 건물이 일단은 뭐 해야 돼? 동일은 소유였다가 어떤 사정에 소유자가 달라지는데 여기 360조 법정기상권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을이 토지 소유자 여기에 건물 가지고 있다 동일인 소유 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예컨대 별개 독립 부동산이니까 토지 위에다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나중에 돈 안 갚았다. 토지만을 경매했다. 저당권 실행 결과 토지는 낙찰자 병에게 건물은 을에게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때 뭘 항상 유념하라고 그랬어요?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원인을 잘 보라고 그랬죠. 여기는 원인이 딱 정해졌어.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자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 건물이 나무 토지에 서 있으니까 철거 청구가 되지만 철거 들어가면 사회 경제로 커다란 손실이니까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사람 사이에 이 건물을 소유하게 한 재산권 설정을 처한 적 없고 건물 소유자 앞으로 토지 위에 재산권 등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자가 달라지기만 하면 건물 소유자가 토지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게 한 재산권을 자동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면 토지 사용권이 건물 소유자였으니까 얘는 토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철거 청구는 못해요. 대신 이제 뭐는 반드시 받아요. 지로는요. 법정기상권은 반드시 유상이니까. 왜 그러느냐 보세요. 얘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소유자인데 내 토지에 얘가 재산권 갖잖아요. 근데 땅세도 못 받아버리면 이거는 너무나 너무 억울한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지로 지급하라 이렇게 돼 있어. 요게 이제 306조 법정기상권. 따라 306조 법정기상권은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자 다르기 때문에 뭐에서 소유자 달라지게 되냐 이건 안 물어본다 그랬죠. 근데 이제 간섭법상의 법정기상권은 글자 그대로 민법에 규정이 없고 간섭법에서 인정이 되는데 내용은 지금 스토리 이런 거고 토지 있다 위에 건물 있다 동일인 소유다 이때 요게 꼭 들어가야 돼요.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을 맺지를 아니하고 자 나는 지금 사업상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다 팔면 좋은데 집은 내가 좀 갖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노무를 모시고 있으니까 그 땅만을 팔자고 말이야. 근데 건물이 나무 토지에 서 있으니까 철거하면 안 되니까 철거한다는 특약을 맺자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토지만을 매각을 했다. 그럼 매매 결과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러면 똑같이 건물이 나무 토지에 서 있으니까 철거 들어야 되지만 이 경우도 이거 철거하면 안 되니까 철거한다는 특약을 맺지 아니했다. 그 말은 건물 소유자가 종전처럼 건물을 소유해서 이 토지 사용을 얘가 계속 해도 된다. 이런 묵시적 합의하에 지금 매각이 된 거니까 철거한다는 특약을 맺지 않았던 것은 얘한테 두 놈 사이에서 지상권 설정을 처한 적이 없지만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인정을 해주자. 단 이거는 민법에 규정은 없고 우리 대한민국 간섭법이 그란이라고 해서 간섭법상의 법정의 그란인데 차이점은 소유자가 달라지는 원인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섭법상의 법정에서 법에 규정이 없다 보니까 요거는 지금 매매 결과 소유자가 달라진 케이스를 예를 들었지만 간섭법상의 법정에서 소유자가 달라진 원인을 많이 물어봐요. 매매 결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 다음에 뭐 증여 그 다음에 강제경매 요거는 임의경매고 강제경매 경우는 간섭법상 법정사건 가입 할 입장이면 강제경매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이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이 공유물 분할 그 다음에 대물변제 그 대신에 거꾸로
환지 처분에 의해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나 나대지상에 매매하고 한매 특약에 맺었고 한매권 행사에 따라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나대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했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한매 특약 맺었다. 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 넘어갔다. 얘가 여기에 건물 지었다. 나중에 얘가 한매권 행사에서 토지는 갑에게, 건물은 을에게 소유자가 달라졌죠. 이 경우에 얘한테는 법정상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소유자 달의 원인 중에서. 소유자 달의 원인 이건 아주 중요하고. 그러니까 기본 골격은 똑같으니까 골격 똑같아. 애우고 자꾸 것도 없어. 원리만 딱 터득하면. 거기에 9번 문제. 1. 동일인 소유 토지와 재산금은 공동저당권. 다 칠판 보세요. 이게 366조 법정이사건이 요즘에 가장 많이 출제하는 공동저당에 관한 그 판례 문제인데 366조에서 이런 경우에 보통 경우는 토지 있으면 건물이 있고 그러면 이제 돈 빌릴 때 아까처럼 토지 위에다만 저당권 설정 이런 경우보다는 토지하고 건물 두 개에다가 모두 저당권 설정 이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되니까 이런 게 얼마 전에 가르쳐준 대표적인 공동저당. 실무상으로 공동저당이 많이 활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동저당이 설정했다. 나중에 돈 안 갚았다. 공동저당권자 각각 경매에서 A가, 요거는 B가 소유자 들어갔다. 일단은 이 건물 소유자에게 공동저당의 경우에도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 건물 낙찰자에게 법정이사건 인정이 돼요.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 이유 때문에 이걸 묻는 거니까. 이유는 이게 이제 법정이사가 성립이 되면 토지 낙찰자는 A한테 건물 철거 청구 못해요. 그럼 토지 낙찰되면 다운되겠죠. 그러면 토지 매각된 가지고 얘는 채권에서 다 못해요. 해소하지 못한 부족분이 생기는데 요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 건물 매각된 가지고 부족분을 해소하면 되니까. 요거 철거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제 공동저당 경우도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자 달라지면 원칙 건물 소유자가 법정에서 인정이 된다. 첫 번째 스타트. 두 번째, 동일한 사안에서 건물을 이번에는 철거를 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다시 신축을 했다. 그러면 건물 철거했으니까 건물 저당권 일단 소멸이 됐겠죠. 그런데 신축 건물 위에 토지 저당권하고 동순위 저당권을 다시 설정해 주었다. 그럼 원래대로 돌아갔죠. 이 경우도 나중에 돈 안 갚아서 두 개 경매 들어갔다.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이유에서 법정이사건 똑같이 인정이 돼요. 1번 지금 외운다고 해서 문제 못 풀어요. 세 번째, 동일한 사안에서 건물 철거하고 건물 위에 저당권 소멸했겠죠. 다시 신축을 했는데 이번에는 신축 건물 위에 토지 저당권하고 동순위 저당권이 다 설정이 안 됐다. 이게 문제라고. 설정이 안 됐다. 그럼 이 경우에 얘는 이제 토지만을 경매하겠죠. 이거는 경매 뭐 하잖아. 토지만을 경매해서 저당권 실행 결과 이번에는 소유자가 요렇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 경우는 얘한테 법정에서 성립이 안 되는데 요게 이제 거기 1번 판례라고 말이에요. 요게. 왜 이 경우는 성립이 안 되느냐. 이 경우도 성립된다고 가정하면 또 똑같은 이유야. 토지 낙찰대금 떨어진다. 그럼 토지 매각된 가지고 채권에서 다 뭐한다. 해소하지 못한 부족분은 아까는 건물 매각된 가지고 부족분을 했었는데 요번에 여기에 저당권 설정이 안 됐잖아요. 요 매각된 가지고 부족분 해서 뭐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한테 법정에서 성립이 되면 낙찰대금 떨어지고 얘만 채권에서 못 하게 돼요. 따라서 1번 질문 법정에서 성립한다 틀렸어요. 여기가 세 번째 유형이에요. 빌뼈축 외우지 마세요. 여기 토시 하나만 바꾸면 다 빵점 맞고 나오는데 내가 알기 때문에 단계별로 정확히 깨우치세요. 그 대신에 이 경우는 여기서 또 끝내면 문제 다 못 풀어요. 여기서는 지금 이 경우에 법정이사건 얘한테 성립이 안 돼요. 대신 이 경우는 얘가 뭐는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항상 그 맞물려 가는 거야. 360조 법정이사건하고 365조 일괄경매권을 맞물려 가야 항상 문제 풀 때. 그럼 이 경우 마지막 유형은 지금 공동저당 설정됐다가 철거하고 신축 건물 지었는데 나중에 지었죠. 여기 저당 설정이 안 됐어요. 그럼 이거는 나대지 이후에 먼저 저당권을 설정되고 얘가 나중에 건물 지은 거하고 다를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얘가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네요. 딱 1번 지문의 경우는 저당권자는 365조에서 뭐는 할 수 있다.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정확히 깨우쳐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가지고 놀 수 있다고 말이에요.
1번 좀 틀렸고 2번의 경우에 미등기 건물이 미등기 건물에 대한 판례도 요즘에 쏟아나온다 그랬죠. 미등기 건물이 대지와 함께 매도한 경우에 매수인에 관해서는 대지에 관해서 미전등기가 경미되고 형식적으로 요 판례도 지겹도록 물어보는데 여기까지 지금 미등기 건물과 관련해서 여기 대지 있고 얘가 여기에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영파했나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집중해야 돼요. 이 경우에 자 건물을 철거하는 특약이 맺지 않고 이거는 이제 다 전제됐다 하고 바쁘니까 이 경우에 대지만을 을에게 매각을 했어요. 토지만을 팔았다는 거야. 소유자 달라졌죠? 이 경우는 요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 A한테 간섭법상의 법정상 인정이 돼요. 일단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고 미등기 뭐가 건물은 상관없어. 그 뒤에 어디 넣어놨던데 이거. 그 구별을 잘해야 된다고 말이요. 어디 넣어놨던데 뒤에. 저기 12번에 3번 지문 보세요. 12번 문제 3번 지문 보시라고. 거기 있죠? 뭐가 건물은 미등기 건물에서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다. 맞아요. 요거는 이것 말하는 거야. 하나만 파는 거야. 그 판례도 우리 시험이 나왔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풀고자 하는 것은 앞에 문제는 다시 앞으로 넘겨서 9번에 2번은 요거 세트로 매각한 거예요. 구별 잘 하셔야 돼. 이번에는 세트로 매각. 그래서 이제 대지하고 이번에는 미등기 건물을 을에게 일체로 매각을 한 거예요. 이때 이제 문제가 터져.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바로 등기 전 소유권이 넘어오겠지만 여기에 미등기라는 거예요. 그럼 미등기니까 등기 전이 안 되겠죠? 그러면 형식적으로만 놓고 보면 대지는 을에게 건물은 가격의 소유자가 달라졌죠. 이때 매도인한테 간섭법상은 법정에서 인정이 되는가? 인정될 일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세트로 매각한 경우. 왜냐? 건물에 대한 처분권이 얘한테 있잖아. 상식이 상식. 얘한테 형식적으로 소유자 달랐다 해서 어째 당신이 내 토지에 건물을 갖고 있을까? 얘가 철거 청구하면 누구 건물 날라가요? 집권 날라가잖아. 미친놈이잖아. 철거 청구할 일 없는데 법정에서 인정해주면 그것도 미친놈들이잖아. 이게 틀렸보면 따라서 틀린 우리도 그냥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뭐냐 그러면은 여기 반습부상 법정이사건은 원칙이 이렇게 돼 있어.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인데 하나 팔았을 때 그게 전제가 되는 거라고. 아까처럼 한 개 이렇게 팔았을 때 이렇게 요거 팔아도 되고 두 개를 같이 팔 때는 안 되는 거 원래는 말아요. 요거는 두 개 세트로 매각을 했잖아요. 다만 이게 미등기다 보니까 법적으로 소유자 다른 것처럼만 보였잖아요. 근데 사실상 처분권이 얘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얘한테 인정해 줄 필요 없잖아. 자기 건데 왜 또 철거 청구할 일도 없잖아요. 따라서 2번 판례도 지급도는 묻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에 또 미등기 건물이죠.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대지에 관해서만 소기의 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다른 사람이 여기까지. 요거를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묻는 것이 3번 판례 요 사례에서. 자, 보세요. 이 사례에서 대지하고 미등기를 일체로 매각했다. 근데 미등기니까 대지에 대해서만 등기적 소유권이 넘어왔다. 그러면 이 미등기 건물에서는 매수인한테 사실상 처분권이 있다 하더라도 얘는 사실상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요 병이 얘한테 1억 원 빌려주고 대지 위에다만 저당권을 설정받다 이야기야. 대지 위에다만. 그러면 나중에 돌아갔을 때 저당권자가 대지를 경미처면서 A에게 낙찰이 됐을 때 건물 소유자에게 사실상 처분권이 얘한테 있으니까 306 저당권 실행권 소유자들 아니면 360조 법정이사건 묻게 돼요. 360조 법정이사건 인정이 되는가? 안 돼요. 왜냐? 360조 법정이사건은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돼요. 근데 이 경우는 저당권 설정 당시 기준으로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 아니잖아. 비록 사실상 처분권이 얘한테 있지만 법률상 소유자는 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번 지문 요건 360조 법정이사건 묻는 거예요. 3번 지문은 360조 법정이사건 인정이 안 된다. 이유는 저당권 설정 당시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가 아니다 그 이야기야. 360조 법정이사건 묻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자, 요 판례는 요 내용이죠. 증여를 통해서 소유자가 달라져도 관습법상 법정에서 인정이 돼요. 근데 이제
증여했으니까 일단 법정에서 인정이 되는데 그 다음 줄에 건물을 철거한다 이렇게 됐어. 그럼 철거하기로 해버리면 법정에서 인정이 안 돼야 되는데 그 다음 줄에 그 지상에 자신을 뭐 다시 건물을 뭐 하기로 해서 신축.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건물을 증여하되 철거하기로 했다. 근데 다시 신축 건물 짓는다 그랬으니까 건물 소유자가 건물에 대한 대지 부분을 종전처럼 계속 사용하겠다. 이 묵시적 합의는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따라서 4번 판례 법정에서 발생의 비전 특혜 효력 인정되지 않는 맞고 5번의 경우에 법정 이상권에 관한 지로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로 지급의 인연성 연체에 따른 이유를 아까 앞에 가르쳐준 판례요. 소멸 청구할 수 없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10번 한 개만 더 풀어보자면 옳은 것은 1번은 아까 그 위에 나온 판례가 증여하고 건물을 철거하되 지상에 자신의 힘으로 건물을 다 신축을 합의하면 법정에서 인정이 되니까 1번은 틀려있고 2번의 경우는 자 잠깐만 7번 보자 말이야. 지금 이 사례의 경우에 이해 관한 판례가 워낙에 시험에서 나오는데 지금 대지가 있고 여기에 건물이 있다. 자 대지만을 의뢰에 매각을 해서 건물 소유자가 관세법상의 법정이사건을 취득했다. 자 대지 소유자는 의뢰다. 이 경우에 이 두 가지를 갖고 놀아야 돼요. 먼저 이 대지 소유자 의뢰 얘한테는 관세법상의 법정이사건이 건물 소유자 지금 인정이 되고 있고 물론 187조에서 법정에서 인정이 되니까 지상권 등기 앞으로 안 됐을 것이고 근데 이제 대지 소유자 의뢰 이 대지를 병에게 매각을 해서 이렇게 그랬을 경우에 여기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 등기 없이도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토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단 이거를 자주 물어보고 대항할 수 있겠죠. 지상권은 물건이고 얘는 등기 없이 지상권 취득했으니까 따라서 토지 매수인은 요 건물 소유자에게 내가 새로운 토지 소유자니까 건물 철거하라 청구 못해요. 요걸 이제 몇 번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야. 지금 이 법정 지상권에 붙어있는 건물을 갑이 병에게 매각했다고 말할게. 그러면 건물이 처분이 되면 지상물이 처분되면 이걸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도 같이 처분된 걸로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건물 양손에 바로 넘어지만 지상권은 얘한테 이전이 안 돼요. 왜냐? 얘는 187조 본문에 따라서 지상권 등기 없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했겠지만 187조 당세에서 취득한 물건을 처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 자기 앞으로 지상권 등기하고 처분에 따르는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얘 앞으로 지상권 등기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이제 토지 소유자에게 먼저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를 하고 등기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얘한테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 이렇게. 근데 얘가 설정 등기 청구권을 행사 안 하면 얘가 양도인을 대의해서 얘를 대신해서 당신 나한테 말고 얘한테 빨리 지상권 설정해 줘라. 권리 행사하고 지상권 설정하면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얘는 현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지상권이 지금 없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왜 너는 지상권 없이 내 토지 건물 갖고 있나 철거 청구할 수 있는가? 요걸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철거 청구 뭐한다? 못하는 이유는 뭐냐? 신의 측에 반한다. 왜 신의 측에 반하냐? 얘는 현재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얘를 대의해서 얘한테 지상권 설정해달라 권리 행사를 해요. 그럼 얘는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해야 돼. 근데 현재 지상권의 설정이 안 됐다 그래서 얘한테 철거 청구하면 신의 측에 반한다. 요걸 갖고 놀아야 돼. 이때 마지막. 요게 이제 지상권 없이 건물 가지고 따라서 철거 청구는 안 돼요. 근데 꼭 묻는 게 하나 있어. 거기에 지금 여기 지문 나와 있는 거야. 2번 지문이야. 얘한테 무슨 청구할 수 있어? 그러죠. 지로 지급액을 부당이득으로 상환해 달라고. 왜냐? 내 토지를 지상권 없이 부당하게 쓰는 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철거 청구는 뭐하지만 뭐는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야. 그게 2번 지문. 맞잖아요. 법정이사건에 있는 건물이 양손 얘를 말해 이렇게 해. 법정이사건에 붙은 이 건물을 양도받아내 이런 애를 말하는 거라고. 아이고 없네. 애 떨어졌다. 요런 애. 따라서 2번 지문 판례는 맞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에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 가반수 등으로 해서 건물을 건축한 후 이 판례도 우리 시험에 나온 바가 있는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관세법상 법이 인정된다 틀렸는데 공유자 중 1인이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 갑, 을, 병 세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데 공유자 1인 갑이
다른 공유자 지분 가반수 동원해서 건물 지었어요. 그러나 소유자 다를 때 건물 소유자 가반수 법정에서 인정이 되면 지상권 설정에 난 처분행위를 하는 셈이 되잖아. 근데 처분행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분 가반수를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 그거 묻는 거예요. 지상권 설정은 처분행위라니까. 처분행위는 지분 가반수로 안 되잖아. 전원을 동의해야 되잖아. 그걸 묻는 거예요. 따라서 3번의 경우는 법정에서 인정이 안 되죠. 지분 가반수 동일해서 건물 지었대. 여기에 속지 마시라고 말이야. 지상권 설정은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요. 처분행위는 지분 가반수로 못하는 거이고, 그거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4번은 아까 가르쳐준 미등기금이나 팔리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고 5번 한번 봐보세요. 아주 기초예요. 5번이 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해서만 이전 늦게 경유된 경우 매매 당사자에서 간섭법상의 법정이상권이 성립한다. 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매도됐는데 대지에 관해서만 등기가 경유됐어요. 그러면 건물이 종전 매도인 소유자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형식적으로 놓고 보면은 소유자가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법정에서 성립이 안 되잖아요. 경우는 세트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등기자를 못 받아서 사실상 처분권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다 틀려있잖아요. 그 다음에 11번에 1번, 왜냐면은 그 문제도 방금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물으면 잊어먹으니까 또 가르쳐야 되니까 시간 걸리니까. 11번에 1번 질문. 토지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 지분 가반수로서 공유토지 건물 건축과 소유자 다르면 법정에서 인정이 안 된다. 1번이 이제 맞는 걸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번 요거 조심하셔야 돼. 요 강제 경매 결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간섭법상 법정에서 성립하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그러면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가 되는가? 판례가 변경됐어요. 옛날 판례는 경락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 건물 동일한 소유다. 옛날 판례가. 근데 바뀐 판례는 그러죠. 원래 이제 예를 들어서 토지 등에 대해서 경매 신청한다. 그러면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등기부에 격려되잖아요. 그러면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격려되면 그때부터는 무슨 요력이 생겨요? 압류력이 생기잖아요. 만천하 이 부동산이 경매 들어갔다 등기부에 나오면 소유자는 처분 못하고 다른 제3자는 이게 경매 때 알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경매 신청 기입 등기 격려되면 압류효력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압류효력이 발생이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가 돼요. 물론 이제 가압류가 먼저 행해진 경우는 가압류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그래서 그 2번 판례는 아주 중요하니까 판례가 변경됐어요. 2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가르쳐준 판례고 간섭상 법정이상권자는 토지 소유자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도 등기 없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고 맞죠? 4번은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과 대지에 관해서 임대차익을 체결했다. 이 판례는 뭐 때문에 시험에 나왔다고 가르쳐줬나요? 이 경우는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가 간섭법에서 법정이상을 당연히 취득을 하니까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따로 체결할 필요가 없는데 건물 소유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따로 체결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간섭법상의 법정이상권을 그래야지 그거예요. 그거. 여기 366조 법정이상권하고 간섭법상의 법정이상권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366조 법정이상권하고 하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당사자가 법정에서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 맺더라도 특약은 무효예요. 요 360조 법정이상권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말이야. 근데 간섭법상의 법정이상권은 포기할 수 있다고 말이야. 포기할 수 있다. 그 판례가 11번에 4번 판례라 그 말이야. 그 다음에 5번에 한 번만 연습해보자. 구분소적 공유관계 있는 거. 아까 요령 가르쳐드렸으니까. 구분소적 공유관계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의 건물 신축. 답 나왔잖아요. 이렇게. 요게 지금 갑소유인데 건물을 갑이라는 여기다 지은 게 아니라 여기다 지어버렸다 갑이롭게. 그러면 요거는 우리 소유인데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 아니잖아. 그럼 법정에서 성립될 일이 없잖아요. 따라서 5번의 경우는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의 건물을 짓게 되면은 처음부터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이상권에서 성립될 일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고생 많이 했네요.